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하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투자 스테이션을 고민하는 부동산 S라인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 해서 돈맥 경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돈맥 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에서는 지갑을 닫아버리고 돈을 은행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형식인데요. 가계 소비를 줄이자 기업의 생산과 또 투자가 위축되면서 은행의 대출도 부동산 등 일부 업종으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가계 소비에서 기업 생산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투자와 성장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을 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서울전화 3424-0725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저희 S라인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S라인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S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을 열어주실 분 구대풀 공경매그룹 안성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부동산의 전반적인 얘기에서부터 요즘은 공매나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부동산도 나뉘더라고요. 그 모든 얘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이 시간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시니까 서울전화 3424-0725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정해두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부동산이 종류 많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상가, 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살 줄만 알았지 이 부분을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해 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가 쪽에서만 했던 건데 모든 부동산은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 방법 부분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배우다 보면은 투자를 할 때 굳이 전문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나 홀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간접 경험을 제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 자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왜 모든 물건을 살 때요, 볼펜 하나, 립스틱 하나, 옷 하나 이런 걸 살 때 우리가 팔 걸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오로지 쓰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수와 동시에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매도거든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팔지 이런 매도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 안성선 대표님의 강의를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왜 부동산 매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지, 어떤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어제 처음으로 상담 2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들 봤을 때는 그 권리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상담을 딱 끝나고 하는 말씀이 너무 고맙다. 그래 놓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건이 팔리고 나면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세미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2건 상담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는 어떤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동산에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시작할 때 이 부분인데 앞으로는 모든 물건의 종류별로 매도 방법을 한 10가지 이내에서
직접 그 물건을 투자하기 전에 10가지 이내에서 그 물건을 매도 방법을 생각하고 투자하자.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자, 등기부상, 임대차상, 현황상의 어떤 권리 분석을 저희가 했는데 그 권리를 분석하면서 왜 이런 권리들이 나타났는가 해서 권리를 분석과 함께 권리를 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강의의 핵심 체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물건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먼저 실질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현황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그래서 경매로 진행돼서 이 물건이 이미 낙찰돼서 새로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권자, 채무자하고는 지금 소유권이 다르다라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황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제시의 입찰 방법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에 고척동에 있는 물건의 채권자는 황채권 씨입니다. 황채권 씨. 예. 채무자는 정채무 씨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유권도 마찬가지겠죠. 죄송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나뉘는 거거든요. 언제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 일단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매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오늘 그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채무 소유주도 정채무 씨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 감정가는 이 물건 감정가는 실질적으로 경매시장에서 2억 8,158만 2,100원 이렇게 감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한 번 유찰이 됐죠. 한 번 2억 2,526만 6천 원입니다. 자, 이 물건에 이제 낙찰가를 사실을 제가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놓은 이유는 이게 2억 3,6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2억 3,600. 그런데 이 물건의 실질적인 평균 낙찰 사례는 한 60에서 70%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찰이 됐으면은 더 좋았던 물건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지금 현황 도면을 여러분께 나타내 주는 거는 직접 사례에 존재하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나와 있는 이 3층 다가구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이제 감정평가가 있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를 한번 적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의 권리는 먼저 96년도 8월 달에 어떤 건물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건물 준공. 자, 그다음에 그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정채권 씨입니다. 이거 정채권 씨 땡땡 이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99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똑같은 채무자께서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임차권을 줬습니다. 몇 년도에 임대차로 한번 가볼까요? 임대차가 07년 11월 5일입니다. 07년도 11월에 황임차 씨한테 임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확정을 받았죠. 확정. 전입은 07년 11월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은 13년 6월 7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자, 세 번째 이제 이 정채무 씨 이분 입장에서 소유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99년부터 99년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자, 그다음에 언제 08년입니다. 08년도에 이분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08년 당시에
3,300만 원. 3,300. 이 금액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일자 하면서 이 황채무세 보증금이 얼마였느냐?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 자, 이 보증금 3천 이후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3,300. 그러니까 한마디로 3천만 원 더 추가 대출 받은 거죠. 그러면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기에 압류로 09년에 압류 들어옵니다. 09년에 압류. 또 10년에도 압류 들어옵니다. 10년에도 압류. 자, 또 네 번째 13년에도 압류 들어옵니다. 13년 압류.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경매로 들어온 게 14년에 경매입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했냐? 방금 여기 있는 황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경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매도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죠. 자, 이분 입장에서 제가 권리 분석은 누구 중심으로 해라? 항시 채무자 겸 소유주 중심으로 권리를 분석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부터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96년에서 예를 들어서 06년 하면 10년입니다. 08년이면 어때요? 12년이죠. 12년 동안은 이 정채무 씨는 돈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어때요? 이분 입장에서는 편안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돈 필요한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먼저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 3천만 원밖에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물건이 어때요? 방백이라는 게 있죠. 이 물건이 현재 2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2층 다가구 주택 아까 보셨듯이. 자, 그래서 임차인이 3명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백이 있어서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로 3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출 금액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천만 원은 이분이 대출을 받게 됐죠. 자, 08년 이후에 대출을 받은 이후에 급격히 이분은 어때요? 무너졌죠.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10년, 13년, 14년에 결국은 임차 보증금, 이 황임대차 임차인 입장에 기간이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까지 당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등기부는 뭐 한다? 공시의 목적이죠. 그 부동산 물건, 이 2층 다가구 주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의 역사를 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어떠한 그 부동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등기부를 보고 이 소유권자의 어떤 진행 사항, 언제까지는 편안했고 언제까지는 어려워졌었지 않냐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 현황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는 등기부를 가지고도 임대차를 가지고도 매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등기부를 가지고 매도 방법은 뭘까요? 자, 모든 부동산에 지금 다가구 주택에 가장 애착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자님, 네. 이 부동산에 3층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애착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지고 있는 주인이죠. 그렇죠. 네. 96년도부터 이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또요,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내 자식들 키우면서 여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겸 소유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힘들어져서 돈을 대출받고 변제를 못해서 또 그 기간이 도래하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못해서 경매까지 당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 입장에서 일반 매매로도 생각을 해야죠. 경매를 당하지 않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과연 이 사람은 어때요?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는 만큼. 결국은 이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08년 대출을 받고 09년, 10년, 1년마다 압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류까지 들어온 이상 이 물건을 그대로 어때요?
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다, 내 재산이다,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어때요? 힘들어졌을 때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남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모품이라고 간주하면은 어때요? 내가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가들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물건은 임차인이 결국은 4명이 있다는 소리죠. 4명이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해서 지금 임차인이 4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걸 현재 이 정채무 소유권자가 2층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를 안 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거주를 안 한 상황이면은 이 정채무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어때 활용해서 사용 수익하고 이제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처분이 경매까지 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류가 들어오면은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3자한테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죠. 채무자 겸 소유주를 고객하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고객하면 되느냐. 이 부동산에 자기 위에 이 부동산에서 가장 애정이 많은 사람 바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이 임차인들한테 이 부동산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단지 뭐냐. 내가 이 임차인한테 압류까지 당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포기. 어? 결국은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권리 분석 잘한다고 해서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권리는 권리일 뿐입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이 권리를 알아야지 부동산을 내가 어때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소모품으로 간주해야 묶이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뭐였다? 임차인을 고객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4명이나 됐다는 거죠. 자, 제가 보는 바로 하면 임대차상에서 임차인이 여기서 뭐 1분, 2분, 3분, 4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다 틀리죠. 여기에 두 번째 임차인님은 한 임차인 한 땡땡 해갖고 이분도 보증금이 또 2천입니다. 2천. 또 1층 전부에 있는 사람도 6,500입니다. 6,500. 그분은 채. 또 한 분은 양.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고 6,500입니다. 6,500. 이분이 1층이고 또 한 분은 2천입니다. 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경매까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경매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최우선 변제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죠. 다행히 이 물건은 어때요? 경매로 진행돼서 높은 가격에 낙찰돼서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그 4분을 다 내 고객으로 한다면 이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경매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2억 3천. 그러면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시장, 일반 시장도 알아야 되지만 경매 시장을 왜 알아야? 자, 똑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내가 경매라는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 금액을 변제 못해서 당하는 마지막 시장이 경매 시장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못해서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경매로 진행하기 전에 경매 예상 낙찰가 정도만 알았더라도 그 가격에 경매 가격으로 만약에 임차인들한테 이 물건을 줄 수 있었으면 가장 편하게 그리고 고통받지 않는 그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못했느냐.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내 전 재산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거는 부동산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이 묶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다? 항시 채무자 겸 소유주를 고객화시켜라.
자, 이 물건을 경매로 진행했습니다. 일반 물건이 아닌 경매로 진행돼서 경매에 낙찰자가 존재할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투자로 생각을 해보죠. 투자. 경매로 투자 방식을 선택해서 낙찰받은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임차인들한테 어때요? 임대 사업을 해서 사용 수익에서 임대 목적으로 낙찰받았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일단은 황금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먼저 제가 제안하는 게 경매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채무자 겸 소유주라는 겁니다.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다시 이 물건을 대파한 겁니다. 왜? 이 물건에 가장 애정 있는 사람은 채무자 겸 소유주이기 때문에 96년부터 해서 14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근 20년이 가까우죠. 20년. 18년 동안 이 물건을 자기가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이렇게 어때요? 임차인들하고 인간관계를 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다시 떳떳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 물건의 경매로 낙찰받은 순간 이분 입장에서도 어때요? 배당이 다 끝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정채무자께서는 돈을 얼마를 가져가는 약 한 6천만 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채무자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죠. 채무자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은 강제집행 대상자다. 쫓아내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채무자께서는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 걸로 판단되며 이분 입장에서는 다시 어때요? 살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때요? 이렇게 한번 경매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 안 했습니다. 근저당권자 배당 다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에 신용불량자. 신용은 나빠질 수 있지만 신불자는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경매를 당하면 다 어때요? 신불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돈이 없다. 강제집행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배당을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채무자도 고객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주거의 목적인 건 채무자뿐만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채무자의 자식,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부동산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매수인이 될 것입니다. 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시세,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이 채무자들, 그리고 이 물건에는 나와 있지 않는 또 어때요? 물건의 개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이 사람들도 등기부에는 나타나죠? 자, 가압류가 개인입니다. 개인도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권자인 정채무 씨와 인간관계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채무 씨 대신해서 가압류권자가 이 부동산 물건을 어때요?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에 단지 뭐냐, 다 소멸되는 권리들밖에 없다.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이걸 논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때요? 내 부동산을 다시 되팔 수 있는 매수인이다. 큰 고객이다. 라고 사고를 좀 바꿔주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임대차로 한번 가볼까요? 임차인. 이 부분의 임차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임차인을 하나씩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고객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현황을 가보죠. 현황. 매도 방법의 세 번째, 현황을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황은 좀 더 디테일한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황은 3층 건물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겠지만 현황에 가보시면 어때요? 인근 주민입니다. 인근 주민. 자, 우리가 가보면은 인근 주민의 전부 어때요? 다가구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부 다 임차인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주변 현황에 가보니까 다가구
예,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지만 20%는 어때요? 매수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제가 등기부상 매도 방법, 임대차상 매도 방법, 현황상 매도 방법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디테일한 설명은 여러분과 함께 어때요? 세미나 시간에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매도의 방법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 잘 아셨잖아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서울 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있으면 저희 잠깐 좀 띄워드릴까요? 우리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제가 좀 일러드릴게요. 김명희 대표님과 두 분이서 만들어드리는 자리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서울 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S라인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